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북저널리즘 신아람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요 여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또 지금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데 갑자기 확 여름이 된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제 낮에 산책을 나가면은 이거는 이제 봄 끝났다. 맞아요. 여름 햇살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근데 아직 진짜 여름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여름이라는 말을 들으면 원래 좀 새로운 계절이구나 라면서 기분도 좋고 그래야 되는데 그쵸? 두려움이 먼저 들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여름 하면은 휴가철이기도 하고 야외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왜 교과서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봄에는 들에 꽃이 피고 여름에는 해수욕장 가서 수영하고 놀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하지만 올 여름에 그렇게 지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여름이 진짜 매운 맛일 예정이거든요. 자,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느냐? 올해 여름은 삼재다. 네. 폭염, 폭우, 태풍.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거 세 개만 그렇게 딱 짚어가지고. 네, 완전 삼재예요, 삼재. 네. 이 중에서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폭우나 태풍 같은 것도 걱정이 많이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폭염입니다. 폭염. 네. 서울의 폭염 일수가 1년에 100일이 넘을 거다라는 시나리오까지 발표된 마당이니까요. 아니 1년이 365일인데 그쵸? 100일이 폭염이면은 그냥 여름도 아니고 폭염이 100일이라고요? 그쵸? 네. 3분의 1이 폭염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폭염을 견뎌야 하는 날짜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요. 네. 예. 기후변화로 지난해 극단적인 폭염을 나타낸 날이, 그냥 폭염 아니고요. 극단적 폭염. 네. 예. 그런 날이 평균보다 26일이나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씩은 다들 극단적인 폭염을 더 견뎌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사실 기후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은 폭염이라고 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에서 극단적 기후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991년에서 2020년까지 요 30년 동안 각 국가의 상위 10% 이내의 온도, 그리고 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12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날들이 그 상위 10%의 그 범위 혹은 그 이상의 온도를 경험했는지를 비교를 해봤다고 해요.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렇게나 폭염이 훨씬 더 많아진 세계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운 게 이게 웬만큼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노인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저 같은 그냥 사람도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땀나고 이런 기분 나쁜 거는 둘째치고 너무 힘든데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번 여름이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예, 맞아요. 정말 저도 정말 새벽에 출퇴근해도 정말 땀이 줄줄줄 나겠구나. 어디 한번 이동하려면은 정말 큰맘 먹고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혜림 에디터랑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여름이 아무리 매운맛이라고 해도 진짜 대단하게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는 곳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더운 국가들. 네, 더운 국가들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고 요즘 많이 하죠. 예, 이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사실 굉장히 이 기후 재난에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가지고 기후 위기가 불러온 양극화 혹은 불평등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게 왜 찾아왔느냐? 온실가스 많이 발생시켜서 석탄 떼고 석유 떼서 경제 발전하느라고 그동안 팡팡 써댔으니까 이렇게 온도가 오른 것 아니야? 그쵸. 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되어 있죠. 근데 그거 어디서 있냐는 거예요. 유럽에서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쵸. 유럽, 미국, 그리고 20세기 중후반 와가지고 뭐 일본, 한국, 마지막에 중국도 합류하고 네. 이런 거잖아요. 다 어디 있어요? 북반구에 있죠. 맞아요. 북반구가 이렇게 온실가스 많이 이렇게 배출하면서 탄소 뿜뿜 하면서 경제 발전했는데 실제로 이 기후 위기가 나타나는 양상을 봤더니 그 피해는 적도 아래 남반구에서 훨씬 더 그 피해는 몰빵 받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 브라질 생각해 볼까요? 네네. 정말 최근에 브라질이 엄청난 폭우를 맞아요. 겪었거든요. 이제 브라질 남부에 리우그란지 두술주라는 이 지역이 있다고 해요. 네네. 주 이름이 리우그란지 두술인데 제가 이제 이 브라질 언어에 그 정통하지 못해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히우그란지 두술이라고도 하던데 어쨌든 저는 리우그란지 두술이라고 할게요. 리우그란지 두술이라는 요 주에 거의 3주 동안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야. 아니 최소 169명이 사망했고요. 네. 그 다음에 60만 명이 살 곳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다.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됐어요. 이 폭우가 이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빠지고 있다고 해요. 슬슬 빠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물이 빠지니까 무슨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느냐? 전염병이 돌고 있네. 진짜요? 왜? 네, 이게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는 물로 옮기는 전염병이 같이 지나가게 뒤따라서 지나가게 마련이거든요. 이번에 이 브라질이 겪고 있는 수인성 전염병은 쥐의 오줌으로 전파가 되는 종류의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나라가 물 빠져가지고 이제 한숨 돌리고 복구하나 했더니 지금 사람들이 시름시름 이 병을 앓고 있고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고 있어서 정말 브라질은 큰일이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브라질은 어쩌면 올해 2024년 전 세계가 겪게 될 기후 위기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아주 암울한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니 사실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홍수가 크게 났어요. 그러면 이제 희생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있어서는 그쵸, 안 그쵸. 되는 일이겠지만 물 빼고 복구하고 사람들 병 걸리면 병원 빨리 보내고 이런 게 착착착 될 거 아니에요. 네. 브라질에 리우그란지 두술주에서는 그게 파리만큼 착착착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요? 아니 여기는 그동안에 유럽, 미국이 석탄, 석유 막 떼가지고 경제 발전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그만큼의 탄소 배출을 안 했잖아요. 그만큼 저개발 국가라는 인프라도 거죠. 없고. 네, 맞아요.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후 재난에 대비해서 빨리 뭔가 SOC를 확충할 만한 여유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후 위기, 폭우, 폭염 이런 것들이 남반구를 훨씬 더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능력은 남반구가 훨씬 적다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진짜로 이 그 폭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나라들을 한번 이렇게 꼽아봤거든요. 네. 상위 5개국이 남미 대륙이에요. 5개가 다요? 다 수리남, 에콰도르, 가이아나, 엘살바도르, 파나마 다 이제 그 그러네요. 남반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20세기,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석탄, 석유를 떼면 얼마나 떼겠어요. 맞아요. 뭘 그렇게 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석탄 뗀 사람들은 북반구에 있는데 폭염은 우리가 다 맡고 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사실 이 남반구 걱정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남반구로 이제 기후 불평등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되긴 하는데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 폭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기후 위기의 시작일 뿐이다. 인도 얘기 잠깐 또 해드릴게요.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는요. 지난 29일 얼마 전이죠. 낮 기온이 52.3도. 52.3도요? 네.
조금 있으면 100도네요. 아니 이거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계란 들고 나가서 그러니까요. 가만히 두면은 계란이 아니 익습니다. 아스팔트 이런 데는 진짜 익을 것 같은데요? 아스팔트 서 있으면은 쓰러지죠, 사람. 진짜 절대 와. 나가면 안 되는 날씨입니다. 거의 재난이네요. 재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2024년 매운맛이다. 그리고 지금 이 기후 불평등 난방구에 좀 집중이 됐다. 자, 그럼 난방구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2024년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네. 지금 아니 52.3도 대체 어떻게 나오는 수치냐? 네. 2024년도에요. 우리가 이미 이제 북저널리즘 익스플레인드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얘기입니다. 네. 엘니뇨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엘니뇨가 좀 심각한 상황? 네, 2023년 6월부터 전 세계가 엘니뇨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기온 그 바다가 따뜻해지고 기온이 상승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알았어. 엘니뇨 주기적으로 오는 거 알지. 우리가 연구 하루 이틀 했니? 봤어요. 근데 평소에 엘니뇨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기온이 치솟더라. 이거 왜 그러냐. 왜 이래요? 큰일 났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결론은 그냥 이거예요. 탄소 배출량이 결국에 줄어들 만큼 줄어들지 않았고 거기다 엘니뇨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겹쳐버리니까 그냥 엘니뇨일 때보다 혹은 엘니뇨 없이 그냥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 뿜뿜 하던 때보다 두 개 합쳐져 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뜨거워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많이 증발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물이 증발을 하면은 어딘가 쏟아내야 되겠죠. 그쵸. 구름에 모였다가. 네, 걔가 구름에 영원히 살진 않는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우가 네. 폭염이었다가 폭우였다가 네. 태풍이 불다가 폭염이 오고. 그죠. 바로 그겁니다. 딱 요런 삼재의 모습이 뭔가 완성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브라질처럼 엄청난 홍수를 겪어서 우리 집이 떠내려가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사실 않아요. 네. 사실 기후 재난에 대해서 우리 모두 두려움은 느끼지만 이걸 진짜 나의 일로 생각하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특히 한국에 살면 말이죠. 맞죠. 근데 요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20년간 기후 저널리스트로 활동해 온 제프 구엘이라는 이제 그 기자가 네. 그 더위는 당신을 먼저 죽일 것이다. The heat will kill you first. 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이제 최근에 이게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됐어요. 폭염살인이라는 제목으로. 더 좀 강해졌네요. 저는 사실 이 제목을 굉장히 잘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위는 당신을 먼저 죽일 것이다. 도 굉장히 위험하게 느꼈지만 폭염살인 하니까 훅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폭염은 확실히 취약한 이들을 먼저 직격하는 게 맞다라고 이 책에서 제프 구델이 밝히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포틀랜드에 이 폭염이 이제 닥쳤을 때 한 학자가 빈민가에 찾아갔어요. 근데 빈민가에 나무가 많았을까? 그럴 리가 없죠. 그쵸. 콘크리트 바닥 투성일 거 아니에요. 아까 잠깐 인도 50도 넘었다고 했을 때 우리 혜림 MC가 아니 아스팔트는 몇 도냐라고 걱정했잖아요. 나무가 없고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면은 당연히 절절 끓겠죠. 그쵸. 거기에 찾아갔더니 거기 기온이 51.1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녹지가 많은 교외 부촌으로 가봤어요, 이 사람이. 네. 이제 똑같은 포틀랜드 아닌데 빈민가 말고 교외에 있는 부촌, 네네. 잘 사는 동네 간 거예요. 거기 기온 몇 도였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낮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조금 낮은 게 아니라 많이 낮았습니다. 37.2도. 이 정도면 살만하지. 그쵸. 이 정도면은 네.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 그쵸. 네. 51.1도하고 37.2도는 비교가 안 되죠. 건강에 미치는 그 영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와. 이거는 폭염이 만든 약육 강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불평등도 있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얘기해 보죠. 그 경제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경제 성장률을 발목 잡아서 나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마트에 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이게 우리가 안전한 곳에 비교적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또 경제학자들이 또 부지런하게 연구를 또 했군요. 예, 연구를 해서 계산을 또 해놨어요. 네. 이제 윌리엄 노드하우스라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아주 오래전에 90년대에 이미 계산을 다 했어요. 그때 계산에 따르면은 기온이 3도씨 상승하면 전 세계 GDP에 약 1%에서 2%가 손실된다.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전 세계 거라니까. 아니 3도 상승했다고 1에서 2% 그러면은 뉴델리는 지금 몇 %를 잃어버린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맞네요. 네. 저 그 생각은 못했는데 지금 네. 뉴델리 걱정까지 제가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 맞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90년대에 계산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또 이제 학자들이 또 열심히 그동안에 공부를 더 하지 않았겠어요? 업데이트가 됐군요. 업데이트 됐습니다. 자, 새로운 연구 논문이 또 나왔어요. 노스 웨스턴 대학교의 디에고 칸지그라는 분하고 네네. 하버드 대학교의 아드리안 빌랄이라는 이 두 분이 이제 그 지구의 온도 변화 이런 걸 모델링 해가지고 세계 경제 성장하고 연평균 기온에 대한 장기 데이터를 이제 같이 연동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는 1도씨의 온난화가 추가로 발생하면 GDP가 12% 감소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우 어떡해.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어떡해. 전쟁이잖아요, 거의. 맞아요. 네. 실제로 3도씨 이상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영구적인 전쟁과 맞먹는 타격을 입힌다라고 계산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도씨 이상의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그냥 상시 전쟁하고 있는 것만큼 계속 손해를 본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그쵸. 가자 지구에서 그러고 있어가지고 지금 물가가 오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 상시 전쟁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피해라는 게 또 아까 말했다시피 좀 더 취약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와닿게 되고 우리 뭐 작년에 어떤 서울에 들이닥쳤던 뭐 폭우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막 반지하로 결국에는 다 침투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해가 더 컸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삼재가 예상이 되는 만큼 그에 대해서도 대비나 대응책을 좀 이번에야말로는 좀 확실히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혜림 MC가 너무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5월이고 다음 달 6월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6월 초중순 정도까지 골든타임이란 말이죠. 지금 대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정말 잘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내 주변 우리 이웃의 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좀 봐야 될 거예요.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녹음이 지금 5월 31일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5월 30일 어제죠. 어제 훈련을 했어요. 뭐 피해 상황 됐을 때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폭우가 내리면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대피하고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 훈련을 정말 좀 대대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민방위 훈련 많이 해봤어도 이제는 정기적으로 폭우 대비 훈련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점에서 되게 좀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는 작년, 재작년 폭우로 굉장히 큰 피해를 겪으면서 그 이제 대심도 터널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커다란 그 터널 그 배수 시설을 우리 이제 서울시 내 그 지하에다가 이제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요거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측도 있고 이걸로 감당 안 된다. 앞으로 올 기후 재난은 요 사이즈가 아니다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참고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그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폭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으면 또 해외에서 특히나 이제 뭐 베를린 막 이런 데서 얼마나 또 신박한 걸 가지고 하고 있겠어요. 베를린이 역시나 신박한 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커다란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을 빨리 빠지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각 건물, 각 토지 단위에서 빗물을 각각 처리할 수 있게끔 하자.
예, 라는 거예요. 이걸 스펀지 시티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옥상에다가도 녹색 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빗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거예요. 아, 그냥 받아라. 예, 받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맨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면은 물이 그쵸, 다 모여가지고 버리죠. 어딘가로 가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빗물이 떨어지면 땅에 흡수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가는 그 원리를 아. 사람이 건물 짓고 도로 내놓은 이곳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너무 괜찮다. 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각 주택단지별로 분산형 빗물 관리 체계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도시를 개발한다든지 뭐 재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방법도 이제 그 실험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기후 재난 시기라는 게 이례적인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어떤 현실이라면은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조금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도 이제 막 뭐 여름에만 이렇게 잠깐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벌써부터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더운 내 방뿐만 아니라 나와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의 여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의 여름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